오늘도 책을 듣는 시간,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전나무숲 출판 니시오카 하지메 지음의 타액의 힘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니시오카 하지메는 과학적인 연구와 실험을 통해 사람의 입속에 있는 타액의 독성을 제거하는 놀라운 기능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꼭꼭 씹어먹기의 중요성을 알리며 한 입에 30번 씹기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책의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씹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씹으면 뇌 기능이 활성화된다. 사회는 급속하게 빨라지고 복잡해졌다. 나쁘게 말하면 더 이상 방심할 수 없게 되었다. 신종 범죄가 급증하고 남에게 함부로 자기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없게 되었으며 컴퓨터에는 늘 새로운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등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를 해야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누구나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게 마련이다. 이런 스트레스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때그때의 순간적인 판단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격과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약간의 노력으로 신속하게 두뇌를 회전시키고 기질을 발휘하는 비결이 있다면 꼭 배우고 싶을 것이다. 그 비결이 바로 잘 씹기이다. 음식을 잘 씹으면 뇌 기능이 활성화된다. 뇌 속에는 신경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잘 씹음으로써 그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호르몬에 의해 세포의 성장이 촉진되고 이는 뇌신경을 발달시켜 뇌 기능을 활발하게 만든다. 여기서 음식물을 잘 씹으면 뇌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한 사례를 소개하겠다. 이 실험을 실시한 이는 도쿄 의과 치과대학 명예교수 구보타 긴지로 박사다. 그는 당시 개발된 특수 카메라를 이용해 뇌의 여러 부분의 혈액 흐름을 모니터할 수 있었다. 구보타 박사는 이 카메라를 통해 건강한 18세에서 40세까지의 남녀 12명의 혈류를 측정해 두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껌을 일정 시간 씹게 한 후 다시 측정해 그 차이를 살펴보는 실험을 했다. 결과는 껌을 씹음에 따라 피검자 전원의 뇌 각 부위에서 혈류량이 증가했다. 많은 경우에는 25에서 28%, 적은 경우에는 8에서 11%가 상승했다. 뇌에서의 혈류량 증가는 뇌신경세포의 대사가 활발해져 뇌의 각 부위 모세혈관이 확장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이 뇌혈류 증가율은 고령자보다 젊은 사람이 더 높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틀리라도 음식물을 잘 씹어 먹는다면 뇌 기능을 자극하는 데 아주 유효하다고 한다. 특히 전두엽 혈류량의 활성화는 고령자의 몸과 마음의 행동 의욕을 높여 치매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유아기와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들이 음식물을 잘 씹어 먹게 되면 뇌 국소에서 혈류가 높아져 뇌 기능 발달에 효과적이며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아이가
된다고 한다. 직장인들 역시 잘 씹어먹는 습관을 들이면 뇌세포가 자극되어 신경활동이 활발해지고 일에 대한 의욕과 작업 효율이 높아진다. 잘 씹으면 면역력이 향상된다. 사람의 몸은 면역의 기능에 의해 보호된다. 면역 기능이 저하되면 금방 감염증과 같은 질환에 걸리게 된다.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가 병원에서 원내 감염되는 병에는 MRSA,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구균 감염증이 있다. 이 세균은 대부분의 항생물질이 듣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손쓸 방도가 없어 생명을 잃게 되는 고령자가 많다. 이 세균 이외에도 다양한 항생물질의 내성을 가진 세균이 많아졌다. 최초에 발견된 항생물질은 페니실린이었는데 당시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였다. 그래서 당시의 인류는 이 페니실린의 개발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던 감염증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후에 이 생각은 너무 아니한 것이었음에 판명되었다. 페니실린의 내성을 가진 세균이 등장해 더 이상 듣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스트랩토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암피실린 등 수많은 항생물질이 개발되었지만 어떤 항생물질에도 내성균이 출현해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되었다. 이렇듯 내성균이 나타나는 것은 세균이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세균과 같은 미생물은 가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유전자 DNA를 조금씩 변화시켜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쓰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매우 탁월하여 결코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다. 그런데 음식물을 잘 씹지 않으면 이렇듯 중요한 면역력이 약화된다. 타에게는 면역과 관련된 물질이 혈액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으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과 같은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기에 걸렸는지 의심될 때에는 음식물을 잘 씹어 입속에 타액을 많이 분비해야 한다. 감기에 막 걸렸을 때 껌을 씹어 타액을 많이 분비하면 예방이 된다는 사실은 일반인에게도 이미 잘 알려진 상식이다. 2003년 중국과 그 주변 국가에서 갑자기 발생한 사스는 세계 각지에서 맹위를 떨쳤다. 일본을 포함한 인근 국가에서는 환자를 격리하는 등 예방책을 취했다. 후에 사스의 종식 선언이 나오기는 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유효한 백신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앞에서 타액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고 말했는데 사스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면역력을 높이고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음식물을 평소에 잘 씹어먹는 것은 어떨까? 또한 평상시 입속은 박테리아로 가득한데 이들 박테리아가 치아 주변에 부착하게 되면 충치나 치주염이 발생하게 된다. 타에게는 이들 박테리아의 부착을 방해하는 면역 물질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잘 씹어 먹으면 타액의 분비가 증가해 충치나 치주염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고칼로리 식품을 제대로 씹지 않고 단시간에 섭취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면역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못하게 되어 몸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게 되고 병에 쉽게 걸리게 된다. 이는 다시 말해 저칼로리의 딱딱한 음식을 잘 씹어 먹으면 면역력이 향상되고 병에 잘 걸리지 않는 몸이 된다는 뜻이다. 타액 속에는 젊어지는 호르몬이 있다. 일본은 평균 수명이 늘어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장수국가이지만 그 이면에는 병원의 환자들이 넘쳐나고 가정에는 자리 보존하고 누운 노인과 병수발을 받아야 하는 노인들이 많아졌다. 누구나 반드시 늙는다. 그러나 노화의 속도는 식생활이나 생활의 질, 취미 등으로 늦출 수 있다고 본다. 누구나 가능하다면 노화를 늦추고 질 높은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필자는 음식을 잘 씹어 먹는다면 노화를 늦추고 다시 젊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타액에는 젊어지는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파로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타액은 세 가지 분비샘, 즉 귀밑샘, 혀밑샘, 턱밑샘에서 분비되는데 각각의 성분은 거의 비슷하지만 파로틴은 이 중 가장 큰 귀밑샘에서 분비된다. 파로틴이 타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1928년 도쿄대학 의학부 오가타 도모사부로 교수가 발견했다. 파로틴의 젊어지는 작용의 메커니즘으로 이미 여러 가지 기능이 밝혀졌는데 예를 들어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고 피부 대사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기미와 주름 등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파로틴은 이미 약재로 만들어져 병원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변형성 관절증, 위하수증, 노인성 백내장 등과 같은 질병의 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가타 교수는 70세 전후에 백내장, 전립선암, 장폐색증 등을 앓았으며 인공학문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발견한 파로틴을 복용했는데 그 덕분에 90세가 될 때까지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타액에 포함되어 있는 파로틴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게다가 타액이라면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음식물만 잘 씹으면 그것만으로도 타액의 분비가 활발해져 젊어지는 호르몬이 활약하게 된다. 따라서 음식을 잘 씹는 것만큼 간편하고 경제적이며 확실한 건강법도 없다. 그러므로 타액에 포함되어 있는 젊어지는 호르몬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자. 그러나 점차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타액 속의 파로틴 분비량이 적어진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므로 고령자일수록 잘 씹어 타액의 양을 증가시키고 파로틴의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어야 한다. 씹는 습관으로 삶의 질이 결정된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이들의 꿈이다. 그리고 노후의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인생의 질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병으로 고통받는 노후가 아니라 취미를 즐기고 생활을 즐기며 매일을 충실하게 보내는 인생.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삶의 질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야 한다. 어느 때부터 고령자라고 부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65세부터다, 75세부터다 등등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 65세라 해도 그 나이보다 훨씬 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75세라도 아주 젊게 보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65세든 75세든 연령에 관계없이 노후가 인생에서 가장 충실한 시기가 되기를 바라게 마련이다. 인생은 일반적으로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제1기는 공부하는 시기다. 태어나서부터 배우는 일은 시작된다.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거쳐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배운다. 제2기는 일하는 시기다. 배운 것을 살려 일하고 자손을 만든다. 그리고 제3기는 노는 시기다. 현역에서 물러나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배워온 것, 일해온 것을 토대로 즐겁게 놀면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다. 인생에서 바로 이 노는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즐겁게 놀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배우고 일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생을 즐기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선 건강하지 않으면 즐길 수 없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병원을 다니거나 내내 병석에 누워만 있어서는 결코 즐길 수 없기 때문이다. 제3기의 생활의 질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여기에서는 잘 씹는 습관을 철저히 지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고령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한다. 99세의 나이까지도 산악 스키어로 활약했던 미우라 게이조 씨는 프랑스 몽블랑의 최대 빙하인 발레 블랑쉬의 활강에 성공한 사람이다. 그는 부드러운 음식만을 선호하는 시대의 음식 문화를 결코 따라가지 않고 옛날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인 식사를 고집하고 있다. 매일 현미밥을 주식으로 식사하면서 음식물을 입 안에 넣고 삼킬 때까지 60회 이상을 씹고 식사 시간을 30분 이상 배정해 천천히 즐기듯 식사한다고 한다. 독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미우라 씨의 식습관에 깜짝 놀랐겠지만 옛날에는 이런 식습관이 일반적인 것이었다. 미우라 씨의 건강 비결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처럼 꼭꼭 씹어먹는 습관 또한 그의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잘 씹기야말로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 지금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소위 몸짱이 되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노력하고 있다. 미용식이라고 해서 과일이나 샐러드만을 먹거나 절식하기도 하고 단 것과 지방은 금물이라며 일체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다 결국 거식증이라는 희귀한 병에 걸려 사망하는 사람조차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살을 빼려고 작정한 나머지 수입산 살 빼는 건강 보조식품이나 약에 매달리거나 무리한 방법으로 체중 감량을
시도하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살 빼는 식품 중에는 정부에서 허가하지 않은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식품들이 간 장애를 일으켜 7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사망자도 나오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다. 또한 기계로 지방을 흡입하는 지방흡입술 등도 있지만 이건 역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살이 일시적으로 빠졌다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이보다 훨씬 좀 더 안전하고 간편하게 살을 빼는 다이어트법은 바로 잘 씹어 먹는 것이다. 음식을 잘 씹어 먹으면 날씬해진다. 왜냐하면 잘 씹어 먹으면 먹는데 시간이 걸려 먹는 양이 적어지므로 과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이외에도 잘 씹기가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다. 지금까지의 학설에서는 몸에 섭취되는 음식의 칼로리가 운동 등으로 소비되는 칼로리보다 많은 경우 그 차이만큼 지방으로 축적되어 살이 찐다고 생각했다. 즉, 칼로리의 수지 결산이 맞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 온 것이다. 그래서 살찌는 원인을 과식과 운동 부족으로 꼽아왔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의 요인을 추가해야 한다. 바로 제대로 씹지 않는 것이다. 비만이 체질이나 먹는 방식과 관련된다는 학설의 과학적 근거를 소개하자면 1984년 미국의 르블랑이 행한 실험을 들 수 있다. 그는 같은 칼로리의 식사를 두 사람에게 제공하여 음식의 칼로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조사했다. 한 사람에게는 잘 씹어 먹을 수 있는 식사로, 다른 사람에게는 죽으로 만들어 튜브를 사용해 직접 위로 보내는 방식이었다. 잘 씹어 먹는 경우 곧바로 체온에 쓰여 소모되는 칼로리의 양이 많았다. 이를 식사에 의한 체열 방산이라 하며 전혀 씹지 않는 경우보다 2배 이상 높다. 하지만 직접 위로 보내는 경우에는 체열 방산이 적고 섭취한 칼로리는 체지방이 되어 계속 축적되어 갔다. 이 실험은 씹지 않으면 살이 찐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때에는 개인의 자율신경계 기능이 크게 관계한다. 자율신경계 기능이 잘 발달된 사람은 체열 방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즉, 잘 씹음으로써 입속에 분포하는 미각 등의 여러 가지 감각이 자극되어 자율신경계 기능이 활발해지고 체열 방산도 높아지는 것이다. 이것이 최신 이론으로 씹는 것이 바로 비만을 예방하는 방법이 된다는 확실한 근거이다. 현대인들은 씹는 맛이 있는 딱딱한 음식을 꺼리고 부드러운 음식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문에 잘 씹지 않고 대충 삼키는 습관이 배었다.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비만이 많은 이유 중 하나이다. 다이어트 식품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식이섬유를 배합해 칼로리가 없으면서 포만감을 줌으로써 별로 먹지 않게 되어 체중을 줄이게 해주는 식품이 있다. 그 외에도 체지방을 효율적으로 연소시켜
변비를 해소해주는 식품. 여성의 허벅지와 같이 하반신에 생기는 지방 덩어리인 셀룰라이트를 제거해주는 식품도 있다. 이 식품들의 성분으로는 달맞이꽃이나 메리로트 등의 식물 진액 등이 사용되어 비교적 안전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도 의약품이 아니므로 득효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들 건강보조식품들은 대체로 고가이다. 효과에 대한 비용을 비용 대비 효과라고 하는데 다이어트 식품의 경우 이 효과가 꽤 낮은 편이다. 이에 반해 음식을 잘 씹어 먹으면 어떤 비용도 들이지 않고 비만을 방지할 수 있으며 안전하기까지 하니 비용 대비 효과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한 입에 48번을 씹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을 천하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이어 300년에 걸친 도쿠가와 시대의 토대를 닦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는 그가 강건한 육체의 소유자로서 건강하게 장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현대 경영학에서도 그의 탁월한 관리술과 전략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아이 때부터 인질로 잡혀가 고생을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천하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기계를 계속 품고 있었다. 이 때문에 그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학문과 무예를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두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76세까지 건강을 유지하며 장수한 인물이다. 남겨진 기록이나 전기를 살펴보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젊었을 때부터 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한다. 몸을 튼튼하게 단련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수영의 대가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운동을 통해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역시 자연스레 익혔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그는 식생활도 소박해서 보리밥과 된장국을 주식으로 했으며 술도 그다지 즐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삶의 방식은 현대인의 건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건강식품을 남겼는데 그 첫 번째가 한 입에 48번 씹기이다. 이는 음식을 입에 넣고 48번을 씹는다는 뜻이다. 바로 이 잘 씹기가 그를 건강하고 장수하게 해준 비결일지도 모른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오하마에서 매 사냥을 할 때 그 지방의 유력자인 오사다 헤이자 에몬의 집에 머물면서 먹었던 식단이 기록에 남아있다. 무가 들어간 보리밥, 새끼 방어 된장국, 멸치회, 한천 조림. 물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스스로 요청한 식단이었을 테지만 정말 조촐하다 못해 초라할 정도다. 그러나 영양면에서는 아주 훌륭한 식단이라 할 수 있다. 무가 들어간 보리밥은 잘 씹어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멸치회와 된장국은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고 새끼 방어인 마레미와 된장은 우수한 단백질원이다. 한천에는 양질의 식이섬유인 만난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이런 음식을 그는 한 입에 48번이나 씹었던 것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당시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음식을 잘 씹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식만을 보더라도 현미밥, 보리밥, 조, 피 등 모두 잘 씹어야 소화할 수 있는 곡류들이었으며 대충 씹었다가는 삼키기도 힘든 것들이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나 그보다 더 이전 사람들은 치아가 튼튼하고 아래턱이 잘 발달되어 있었을 것이다. 현재 남겨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초상화를 봐도 빈틈없고 야무진 얼굴을 하고 있다. 특히 아래턱이 아주 굳건한 인상을 안겨준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스라에 자식을 16명이나 두었다. 그중 막내는 그가 63살 때 태어났다고 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생식 능력인가. 이런 놀라운 정력의 비결 중 하나가 잘 씹어 먹는 데 있었음이 틀림없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로부터 배울 점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처럼 잘 씹어 먹는 습관은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부드러운 백미보다 까칠한 현미를 주식으로. 현대인들은 아주 당연한 일처럼 백미를 주식으로 하고 있다. 더러는 현미식이나 보리밥을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백미를 먹는 사람이 훨씬 많다. 음식점에서 먹는 카레라이스, 볶음밥, 백반, 그리고 편의점에서 사 먹는 삼각김밥, 도시락 등도 모두가 백미로 만들어진 음식들이다. 고급 음식점을 가더라도 마지막에는 아주 맛있게 보이는 흰 쌀밥으로 손님들을 대접한다. 솔직히 부드럽고 고소한 흰 쌀밥이 까칠까칠한 보리밥이나 현미밥보다 맛이 있다. 벼도 계량을 거듭해 이제는 맛있는 양질의 품종을 누구나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흰 쌀밥을 주식으로 삼게 된 지는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 쌀이 남아돌아 경작할 눈을 줄이게 된 것이 1970년 이후이다. 그 전까지는 당연히 보리밥과 현미밥이 주식이었다. 여기에서는 백미와 현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현미는 추수를 해 얻은 벼에서 왕겨만 벗겨낸 쌀이다. 이 현미에서 쌀겨를 제거하면 배아미가 되고 이 배아도 제거한 것이 백미다. 쌀겨와 배아에는 비타민 B1, 비타민 B2, 니코틴산, 식이섬유, 미네랄 등이 풍부하다. 비타민 B1은 당질을 분해하는 보효소의 역할과 중액신경과 말초신경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기능이 있으며 비타민 B2는 세포의 재생과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니코틴산은 인슐린과 호르몬의 합성을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식이섬유는 변비와 대장암을 예방하는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지니고 있다. 또한 미네랄은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인 등 무기질을 총칭하는 말로 효소의 기능을 돕거나 체액의 산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몸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현미나 배아미가 건강식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백미는 분명 맛있기는 하지만 이들 중요한 영양이 모두 제거된 쌀이다. 그 밖에도 현미와 배아미는 잘 씹지 않으면 삼키기가 힘들다. 필자의 경우는 거의 30회 정도는 씹어야 무리 없이 넘어간다고 생각된다. 만약 현미를 백미처럼 잘 씹지 않고 넘긴다면 위에 큰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에 위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위장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미식은 잘 씹는 습관을 들이기 위한 이상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현미는 씹으면 씹을수록 쌀 고유의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일단 현미식을 시작하게 되면 계속 먹게 된다는 사람도 많다. 과거 일본 내 국민들은 물론이고 전쟁에 참가했던 병사들조차 식량이 부족해 밥에 옥수수와 물을 많이 섞었다고 한다. 이런 밥은 어쩔 수 없이 잘 씹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다. 만약 잘 씹지 않은 상태에서 삼키게 되면 곧바로 소화 불량에 걸려 설사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병사들도 밥을 잘 씹음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발화현미는 현미를 따뜻한 물에 담가 0.5에서 1mm 정도 싹을 틔워 건조시킨 쌀이다. 발화현미에는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 식이섬유, 비타민 B1, B2, 비타민 E 등이 백미보다 풍부해서 건강에 아주 좋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발화현미에 있는 감마 아미노부티르산이라 부르는 성분이다. 일명 GABA, 가바라고 부른다. 가바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혈압을 낮추고 신경 진정 작용을 한다. 발화현미는 탄수화물 대사 과정 중 글루탐산에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갈 때 효소의 작용으로 가바를 생성시킨다. 그 양은 백미의 10배에서 15배, 현미의 3배에서 5배로 현미나 백미보다 건강에 훨씬 좋다고 한다. 100년 전에 제기된 잘 씹기를 통한 건강관리. 씹기의 중요성은 아주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플래처라는 사람이었다. 플래처는 의사도 과학자도 아닌 시계 사업을 하는 미국의 실업가였다. 그는 소위 위식가로 요리사를 5명이나 고용해 맛있는 것을 마음대로 먹는 생활을 즐겼다. 그 결과 신장은 165cm로 그리 크지 않았으나 40살에 체중이 100kg이나 나갈 정도로 뚱뚱해졌다고 한다. 이 때문에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 고민하다가 의사로부터 질병 예방을 위해 감량하라는 경고를 받고 일대 결심을 하게 되었다. 바로 기름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천천히 잘 씹어 먹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방법을 통해 그는 건강을 되찾았고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리게 된 것이다. 그의 이론은 플래처 이론이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음에 11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공복감이 아주 심해질 때까지 먹지 않는다. 2. 영양학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좋아하는 것을 먹는다. 3. 먹은 음식물을 몇 번이나 잘 씹어 타액과 잘 섞은 후 자연스럽게 식도로 넘어갈 때까지 기다린다. 우유도 씹는다는 느낌으로 마신다. 4. 잘 씹음으로써 맛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느끼면서 맛을 즐긴다. 5. 잘 씹어서 포만감을 느끼도록 해 배를 80%만 채운다. 6. 잘 씹으면 변비에 걸리지 않는다. 7. 잘 씹으면 변에 냄새가 나지 않는다. 8. 잘 씹으면 변은 강낭콩 크기로 토끼똥처럼 나온다. 9. 잘 씹으면 변의 양은 하루 10g에서 50g 정도로 적어지지만 부패하지 않아 장내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10. 스프는 씹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한다. 11. 충분한 타액이 분비되고 있는지 항상 신경 쓴다. 이런 항목을 염두에 두고 식사를 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먹은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된다. 몸의 내구력이 향상된다. 용모가 아름다워지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기분이 상쾌해진다.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처음에 그의 이론은 의사들에게서나 학회에서 무시되고 비웃음을 샀지만 나중에는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그는 세계 각지에 초청을 받아 강연을 했다. 일본에도 방문해 강연을 했으며 잠시 동안 요코하마에 거주한 적이 있어 일본에도 그의 팬들이 많았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100에서 150여 년 전 변이원과 활성산소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물론 플래처도 알 턱이 없으므로 그의 씹기 이론에 과학적 근거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이론이 필자의 연구팀에 의해 처음으로 과학적 근거로서 뒷받침될 수 있었다. 잘 씹기 위한 12가지 규칙. 한번 몸에 붙은 잘 씹지 않는 습관은 여간해서는 고쳐지지 않는다. 어렸을 때는 음식물을 잘 씹어 먹었던 기억이 있지만 식품 산업이 거대화되고 가공식품 시대로 돌입한 무렵부터는 잘 씹지 않게 되었다. 이는 분명히 음식물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랜 기간의 타액 연구를 통해 씹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고, 나 자신도 잘 씹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하게 되었다. 그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잘 씹도록 늘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일단 잘 씹지 않는 습관이 몸에 붙어 좀처럼 고치기가 힘들었다. 때때로 잘 씹지 않고
대충 음식물을 넘기는 나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 적도 있었다. 잘 씹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이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그 일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들이 몸에 익을 때까지 반복해서 실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잘 씹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내가 사용한 12가지 규칙을 제시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잘 씹기 위한 12가지 규칙. 1. 한 입 먹으면 수저를 내려놓는다. 2. 현미밥, 단무지, 딱딱한 빵 등 씹는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먹는다. 3. 국수류를 먹을 때 적어도 고명은 씹도록 한다. 4. 식사에 시간을 들여 즐겁게 먹는다. 5. 가공식품에 의존하지 않도록 한다. 6. 잘 씹고 있는지 여부를 항상 신경 쓴다. 7. 자연의 혜택에 감사할 수 있는 천연식품을 먹는다. 8.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 느긋하게 아침 식사를 즐긴다. 9. 아이들에게 씹는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주어 씹는 버릇을 들인다. 10. 학교 급식에서 씹는 교육을 실시한다. 11. 식품 성분 표시에 관심을 기울여 식품 첨가물에 신경 쓴다. 12. 치아를 소중히 여겨 8020 운동에 참가한다. 즉, 80세까지 20개의 치아를 남기자는 운동이다. 지금까지 타액의 힘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예로부터 어른들은 허겁지겁 식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꼭 씹어 먹으라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옛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듯이 꼭꼭 씹어 먹으면 음식을 잘게 부수는 것뿐만 아니라 씹는 과정에서 분비된 아밀라아제가 음식과 섞이며 소화를 돕는다는 사실은 현대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식사를 생각하면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에 집중하였고 어떻게 먹는가에는 관심이 덜했는데 요즘에는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는지에 집중한 식사법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식사를 빠르게 하면서 잘 씹지 않는 습관이 많아졌습니다. 잘 씹으면 소화력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과식도 하지 않게 되고 뇌기능도 활성화되며 결과적으로 치매까지 예방되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잘 씹는 것만으로도 아주 간단하고 쉽게 치매를 예방하고 뇌의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잘 씹는 것의 효과, 활성산소 방어법 등도 잘 설명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